새벽 4시 30분, 김해 전통시장은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난의 국밥 주방에서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인아는 커다란 솥에 사고를 넣고 불을 켭니다. 뽀얗게 우러나는 국물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2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는 일상이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끓여주세요. 조상님께 작은 인사를 올리고 나서 인화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김치를 썰고 양파를 다지고 마늘을 곱게 빻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수많은 새벽을 견뎌온 손이니까요. 오전 7시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하면 인환의 국밥집도 문을 엽니다. 단골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어서 오세요. 뜨끈한 걸로 드릴게요. 인화는 환하게 웃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내놓습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런 순간들이 인화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하루 종일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등이 아프고 다리가 저려도 멈출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인 큰딸 지은이와 중학생인 둘째 민준이가 있으니까요. 아이들만큼은 당당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오후 8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남편 최도연이 소주병을 안고 TV를 보고 있습니다. 5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 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당신 저녁은 드셨어요? 인화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도연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봐, 네가 번 돈으로 사 먹었지 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3년 전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이후 도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술만 마시며 가족에게 짜증을 냅니다. 아이들 학원비랑 생활비 생각하면 또 시작이네. 네가 번 돈이 그렇게 대단해? 잘난 척 좀 하지 마.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방에서 공부하던 지은이가 살짝 문을 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인화는 재빨리 손짓으로 방으로 들어가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면서도 집에서는 늘 주눅이 들어야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까지 모욕을 당해야 합니다. 그날 밤 인화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김해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도연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 안 된다는 것을.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벌초를 가야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화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토요일, 인화는 국밥집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내일은 시댁 벌초를 가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내일 장사 안 하세요? 일요일 하루 쉽니다라고 쓴 종이를 가게 문에 붙이는 인화를 보고 단골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어봅니다. 네, 시댁 일이 있어서요. 내일만 쉬니까 또 오세요. 인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벌초날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또 한 번 주눅이 들어야 하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도연은 이미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인데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당신 벌초 간다고 했잖아요.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 이나는 한숨을 삼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벌초 준비는 늘 며느리들의 몫이었습니다. 특히 맏며느리인 인화의 책임이 가장 컸습니다. 냉장고에서 사과, 배, 감을 꺼내 찬물에 담가두었습니다. 조상님께 올릴 과일이니만큼 정성껏 씻어야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며 흠집이 있는 것들은 골라냅니다. 엄마, 내일 할아버지 산소 가는 거야? 중학생 민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와 물어봅니다. 응, 추석 전에 벌초하러 가야지. 너도 같이 갈 거지? 네,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야죠. 민준이의 밝은 대답에 인화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예의를 지키며 자라고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오후 5시 시댁이 있는 진영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연은 조수석에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벌초 가면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잔소리할 텐데. 귀찮아 죽겠네. 당신 아이들 듣고 있어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 현실을 알아야지. 이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에 지은이와 민준이를 보니 두 아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벌써 많은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누이 선이가 가장 먼저 반겨주었습니다. 새언니 오셨어요?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과일 준비해 왔는데 다른 건 괜찮을까요? 언니가 준비해 주시면 항상 완벽하잖아요. 선희의 따뜻한 말에 이나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누이들 중에서 선희만큼은 이나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내일 벌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소가 여러 곳에 있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다니까 다행이야. 맞아. 비 오면 정말 힘들어지거든. 식구들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도연만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인화는 슬쩍 그의 술잔을 치웠습니다. 당신 내일 운전해야 하잖아요. 이제 그만 마셔요. 뭐? 내가 언제 운전한다고 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식탁의 대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차는 누가 운전해요? 제가 면허가 없는데. 택시 타고 가든지 버스 타고 가든지 알아서 해. 나는 술 마실 거야. 인화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오빠, 내가 운전할게.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선희가 재빨리 나서서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탁의 공기는 어색해진 후였습니다. 그날 밤 인화는 시댁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도연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내일은 제발 조용히 지나갔으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도연의 술버릇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새벽 5시 인화는 가장 먼저 일어나
벌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준비한 과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구니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사과는 윤이 나도록 닦고 배는 껍질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감도 하나하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조상님께 올린 제물이니만큼 정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선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과일 준비하느라요. 좀 일찍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고생이 많으세요. 오빠는 어때요?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젯밤에 많이 드셔서. 이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시누이라고 해도 남편의 흉을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8시 일가족이 모두 모여 산소로 향했습니다. 이나는 선희가 운전하는 차에 과일 바구니와 함께 탔습니다. 도연은 다른 차에서 여전히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산소에 도착했을 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이나는 정성스럽게 제물을 차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산소로 이동하는 길에서부터 도연의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깨면서 짜증이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산자락을 올라가며 인화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산소는 경사가 가파른 곳에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힘겹게 올라가니 이미 오전 11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여기가 증조할아버지 산소예요. 선희가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은이와 민준이는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나는 가져온 바구니에서 과일을 꺼내 제물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산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지만 마음만은 무거웠습니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금방 끝나요. 이나는 정성스럽게 사과를 하나씩 접시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배를 썰어 담을 차례였습니다. 예리한 과일 칼로 배의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산소 한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무언가에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후, 이런 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나. 도연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나는 애써 들리지 않는 척하며 배를 계속 썰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나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과일칼이 미끄러지면서 왼손 검지에 깊게 베인 것입니다. 순간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은이와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 베인 것뿐이야. 이나는 손을 감싸며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생각보다 깊어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언니, 어쩌죠?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집에 가서 소독하고 밴드 붙이면 될 거예요. 이나는 손수건으로 상처를 꽉 누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는 손수건을 적시며 계속 흘렀습니다. 그때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걱정의 말이라도 해줄까 기대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손이나 다치고 정말 쓸모없는 짓만 골라서 하네. 이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
당신, 뭐,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산소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픈 것은 손가락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선희가 나섰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잘못 말했어? 언니가 다쳤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 진짜 시끄럽네. 여자들이 모여서 짓거리기만 하고 도연이 짜증을 내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재물을 담아온 바구니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자고. 접시들이 굴러떨어지고 정성스럽게 깎아놓은 과일들이 땅에 흩어졌습니다. 이나가 새벽부터 준비한 재물들이 한순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은이는 엄마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당신, 조상님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나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손가락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상님? 죽은 사람이 뭘 안다고? 이런 거 하느라 돈만 쓰고 시간만 낭비하고. 오빠, 정말 그만하세요. 선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너까지 나한테 소리치려고? 다들 미쳤나 봐. 도연은 욕설을 내뱉으며 산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나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과일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상처에서 흘린 피가 사과에 묻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은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니, 제가 할게요. 선희가 무릎을 꿇고 함께 과일을 주었습니다. 미안해요, 고모. 이런 일로 민폐를 끼쳐서. 뭘 미안해 하세요. 오빠가 잘못한 거지 언니가 뭘 잘못했어요. 선희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시 재물상을 차리는 데는 1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이나는 상처난 손으로 과일을 다시 깎고 접시를 다시 닦았습니다. 절을 올리는 동안 이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조상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조상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집안이 이 모양입니다. 내심으로 사과의 말을 올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온 가족이 말없이 걸었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운전은 여전히 선희가 맡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 버렸고 도연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이나는 화장실에서 혼자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꽤 깊게 베어서 밴드를 여러 겹 붙여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이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술주정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손가락의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이나는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상처난 손가락을 보며 인화는 새로운 결심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벌초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인화는 평소보다 일찍 국밥집으로 나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라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에 붙인 밴드가 물에 젖지 않게 조심하면서 국물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사장님, 손은 어쩌다 다치셨어요? 단골 할머니가 밴드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벌초 가서 과일 자르다가 조금 베었어요. 괜찮습니다. 인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 어제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도연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니 상황은 더욱 나빠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거실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도 열심히 벌었겠네. 비꼬는 투의 말투였습니다. 인화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낮부터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 학교에서 올 시간인데 내가 언제 술 마시든 상관없잖아. 네가 돈 벌어오니까 내 할 일은 없어. 그때 도연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인화는 무심코 폰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못 만나? 보고 싶어. 인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에 뜬 프로필 사진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인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이 급하게 폰을 뺏으며 소리쳤습니다. 뭘 보는 거야? 남의 폰 멋대로 보고. 남의 폰이요? 당신은 제 남편이잖아요. 인화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폰을 확인해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 사생활까지 간섭할 거야? 사생활이요? 다른 여자랑 메시지 주고받는 게 사생활이에요? 인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울지 마. 짜증나게. 도연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병이 깨지면서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큰딸이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딸을 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인사는 무슨 인사야? 네가 아빠한테 존댓말까지 쓰고. 당신 아이한테 왜 그래요? 인화가 지은이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다들 나를 무시하기만 하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면서 가족한테 화내는 게 말이 돼요? 인화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람, 증거라도 있어? 방금 메시지 봤잖아요. 그까짓 것도 증거야? 웃기네. 그때 민준이도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둘째가 깨진 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보냐? 너희도 엄마 편이지? 도연이 아들 민준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는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당신 아이들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뭐, 나한테 소리치는 거야? 인화는 민준에게 얼른 방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하며 지은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때 도연이 인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얼마나 오래 만났어요? 이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 필요 없어. 네가 뭔데? 도연이 갑자기 이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나가 뒤로 밀려나면서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상처난 손가락이 벽에 닿으면서 아픔이 찔렀습니다. 엄마, 방에서 숨죽여 듣고 있던 아이들이 소리치며 나왔습니다. 지은이가 엄마를 부축하려고 다가왔습니다. 다가오지 마. 너희도 엄마처럼 나를 무시할 거잖아. 도연이 아이들에게도 손을 휘둘렀습니다. 민준이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정말 그만해요. 이나가 아이들을 보호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도연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미영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도연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나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영이요? 그 사람 이름이 미영이에요? 그게 아니야. 도연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 일하는 동안 그 여자와 만났던 거예요? 이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때리긴 뭘 때려? 이것도 때리는 거야? 도연이 화제를 돌리려 하며 다시 이나를 밀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빠, 현관문이 열리며 선희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두고 간 물건을 가지러 온 것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선희가 상황을 보고 놀라며 도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고모 오빠가 다른 여자와 이나가 말하려 하자 도연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입 닥쳐. 네가 뭘 안다고. 알아요. 미영이라는 여자요. 당신이 몰래 만나는 여자. 이나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선희가 깜짝 놀라며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정말이야? 아니야. 오해야. 오해가 뭐예요? 메시지에 자기야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나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선희가 도연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내 편은 없네. 가족도 형제도 다적이야. 도연이 주먹을 쥐고 벽을 쳤습니다. 아이들이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나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20년 넘게 당신과 살면서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다른 여자가 있으면서 저한테 막말하고 아이들한테까지 화내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이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뭐, 용서할 수 없다고? 네.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걸 봐야 해요? 나는 아이들만은 지키겠어요. 이나가 지은이와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인화의 단호한 모습에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오빠. 이건 정말 아니야. 바람까지 피면서 가족한테 이럴 수는 없어.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는 깨진 병 조각과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이나는 아이들을 달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왔구나. 선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정말 미안해요. 오빠가 이럴 줄 몰랐어요. 선희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나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정말 다른 여자랑?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날 밤 이나는 처음으로 확실한 결심을 했습니다. 외도와 폭언, 폭력까지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처난 손가락을 보며 이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상처가 진실을 알게 해준 신호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이나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국밥집에 가기 전 먼저 휴대폰을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불륜 증거 수집과 가정폭력 상담소를 검색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배신과 아이들의 무서워하던 얼굴을 떠올리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보세요. 김혜시 가정폭력 상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남편의 외도와 폭력 때문에요. 이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사흘 후 도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간 어디서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말쑥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나왔어. 도연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이나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친구 집에 있었어. 왜? 그 친구가 미영이라는 여자인가요? 이나의 질문에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얘기 그만해. 오해라고 했잖아.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나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도연이 나간 사이 남편의 예전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원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와 6개월째 만나고 있다는 것도 모텔에 간 것도 다 증거가 있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이런 짓이요? 배신당한 아내가 진실을 알려고 하는 게 이상해요? 이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나는 상담소에서 소개받은 변호사 김미영과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분의 불륜 증거와 폭행 정황, 그리고 지속적인 폭언까지 이혼 사유로는 충분합니다. 김미영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의 폭력과 불륜 증거는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이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민준아, 엄마가 아빠와 헤어지기로 했어. 엄마, 아빠가 정말 다른 여자랑 만났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그리고 우리한테 폭력을 쓰는 것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저는 찬성이에요, 엄마.
지은이가 의외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네.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아빠가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한다면 우리가 왜 같이 살아야 해요? 이나는 딸의 어른스러운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석 달 후 법정에서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끝까지 불륜을 부인했지만 메시지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 선의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의 증언이 인화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증인 이선희, 선서하십시오. 선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새언니는 20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제가 직접 본 폭행과 폭언은 용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선희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 최도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양육권은 인화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양육비는 도연이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도연에게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불륜과 가정폭력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이 인화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인화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선희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고모. 고모가 없었다면 용기를 낼 수 없었어.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오빠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날 밤, 이나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치킨을 시켜 먹으며 TV를 보는 소소한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세 명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난의 국밥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난은 이혼 후 받은 위자료로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테이블 2개를 더 놓고 메뉴도 다양하게 늘렸습니다. 사장님,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단골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인화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학생회장에 당선되었고 민준이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이가 성적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딸 대단하네. 엄마가 용기 내는 모습 보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요. 이나는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모든 고생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국밥집에서 일하던 인화에게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전 남편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인화야, 뭐하러 왔어요? 접근금지 명령 받은 거 잊었어요? 인화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도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헤어졌어. 나를 이용한 거였어. 돈만 쓰게 하고 떠났어. 이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20년 결혼 생활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아이들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이나가 단호하게 말하자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나는 아이들과 함께 시장에서 과일을 골랐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제가 과일 깎을게요. 민준이가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조심해서 깎아야 해. 이나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추석 당일 이나는 아이들과 함께 시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선희 가족도 함께였습니다. 산자락을 올라가며 이나는 2년 전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손가락에는 아직도 작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민준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이나는 정성스럽게 재물을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일 없이 모든 과일을 예쁘게 깎을 수 있었습니다. 절을 올리며 이나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절을 올립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외숙모, 이번 추석은 정말 평화로워요. 선희의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진짜 가족끼리만 있으니까 좋지? 이나는 조카를 보며 웃었습니다. 산소를 정리하고 내려오는 길, 이나는 아이들과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엄마,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정말 달라졌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용기를 낸 덕분이지. 엄마, 후회 안 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왜 더 빨리 결정하지 못했나 싶어. 이나는 두 아이를 양옆에 끼고 걸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행복해요? 지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응, 행복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저희도 행복해요, 엄마. 민준이가 엄마에게 안겼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이나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흉터를 만지며 이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상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해주고 용기를 내어 변화를 선택하게 해준 신호였습니다. 제 인생, 제가 지켜냈어요. 배신과 폭력으로는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나가 달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국밥을 끓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관계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나의 손가락에 남은 작은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된 사랑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찾았다는 증거이자 어떤 배신에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자랑스러운 표시였습니다. 정인화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작은 상처에서 시작된 용기가 인생을 바꾸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응원의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